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민조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오페라, 어려운 오페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쭉 도는 게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괜찮다. 소재거리도 많고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첫 방이라서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첫 방이니까 네. 첫 방인 만큼 네. 저희가 조금 재밌는 풀어보고자 해서 네. 이게 되도록이면 쉽게 좀 설명해 보고자 해서 이런 기획을 잘 해봤고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거는 마적. 마술 피리, 네. 피리 적자. 마적하면은 참 요즘 사람은 잘 모른대요. 아 그래요? 마술 피리 마술 피리. 다뤄보고자. 네. 일단 마술 그렇다면 제가 좀 짧게 줄거리를 조금 네네네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왕자님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타미노고 이 타미노가 용한테 쫓기다가 3명의 여인한테서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여인한테서 구출이 되는데 그 3명의 여인이 밤의 여왕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밤의 여왕이 나타나가지고 흑마법사 자라스트로를 이제 내 자라스트로가 데려갔다. 그래서 이제 마술피리를 주면서 내 딸을 구해달라 부탁을 해요 왕자한테. 그래서 타미노가 다시 모험을 떠나서 자라스트로를 이제 신전에 갔어요. 가서 파미나를 찾았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편을 잘못 먹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디르크 태세 전환을 보여서 갑자기 자라스트로가 제시한 3가지 시험에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약속을 이제 그 통과를 하는 걸 내가 이 3가지 시험에 통과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파미나랑 타미노가 마술피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 시험 3개를 모두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신전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어요 밤의 여왕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밤의 여왕을 막고 파미나랑 타미노가 이제 둘이 신전으로 행진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 사실 밤의 여왕은 지금 현재 시각에서 보면 피해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라스트로랑 그 태양왕 전쟁에서 네. 그거를 밤의 여왕의 남편이 태양왕이에요. 그래서 밤과 태양, 네. 낮과 밤. 그러니까 네, 낮과 그렇죠. 밤을 사실 다스리는 각자의 그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타미노는 그냥 처음에는 한쪽 얘기만 듣고 밤의 여왕 나쁜 사람. 근데 이게 얘기를 잘 들어야지 다 각자 내 쪽에서 유리한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자라스트로를 찾아가니까 자라스트로도 나는 착한 이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또 가스라이팅 그러면 또 결국은 바람이구나.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준 마술피리로 밤의 여왕을 무너뜨리고 본인들을 짠하고 그렇죠. 네. 해피엔딩. 뭐 하여튼 그런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작곡자는 이제 모차르트고요. 여러분 제일 친숙하잖아요. 뭐 모차르트, 핸델, 뭐 이런 사람들, 푸치니. 모차르트 천재죠. 어저부터 작곡을 시작해서 뭐 35살 요절할 때까지 우수한 오페라와 작품들을 많이 창작을 했고 아마데우스 영화 보신 분들 계시 목소리가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뭐 그런 똘끼도 있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죽기 전에 비슷하게 바로 전에 작품이고요. 이 작곡된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좀 판타지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인데 원래는 핀란드 그 신화의 그 기원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경 그 스토리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오페라가 전반적인 오페라는 사실 어떤 확실한 장소가 있고 소설을 배경으로 모두 하긴 한데 이게 조금 독특한 게 판타지 세계를 다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나라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들을 많이 현재에 들어서는 많이 이 모차르트를 다시 재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요 시대에 또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프리메이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또 18세기 때 프리메이슨이 굉장히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시대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합리주의랑 인도주의, 군주주의 이런 휴머니즘과 같은 이런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프리메이슨이 원래 그 석공들의 조합인데 어떤 수학적이나 석공들이 이렇게 계산 그런 것들을 우주적인 질서나 이렇게 건축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루잖아요. 그들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뜻에서 어떤 우주의 질서를 알게 되는 계몽시키는 사람들의 인간의 뭐 잠재력을 뭐 끝까지 이렇게 신비주의와로 연관되어 있고 이 당시에 모든 왕족이나 뭐 귀족들이 프리메이슨에 또 가입하는 것이 또 어떤 유행처럼 그렇죠. 예. 어쨌건 이 모차르트를 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프리메이슨은 좀 오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당시 그냥 귀족층들이나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게 이게 그냥 유행이니까 그냥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다. 여기에는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무슨 숫자 3에 대한 그런 요소들도 있고 선과 악의 대립구도, 뭐 인간의 계몽, 뭐 진화, 발전, 뭐 이런 것들, 각성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프리메이슨께 확실하다. 그런 영향을 받은 게 확실하다. 막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모론이 구성에는 반해도 이게 보시면요. 이게 오페라 전반적에 암시를 여러 가지 영화로 치면은 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3명의 여인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3명의 그 어린 남자애들 네. 영혼이라고 일단은 하고 그리고 네네. 시험도 3개잖아요. 네. 그리고 문도 3개가 있고 이 3이라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심지어 이게 전부 플랫 3개로 돼서 이게 내림마장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3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그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프리메이슨은 3번의 노크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오페라에서 이 제일 처음에 이제 오버추어 부분에서 보면 제일 처음 시작에 이 내림마장조로 3번의 화음을 이렇게 마치 노크처럼 두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암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이라고는 해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처음에 요 시작 부분에서 내린 마장조로 시작을 하는데 중반부에서는 이게 살짝 화음이 바뀝니다. 이게 바뀌면서 구성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반부에는 이 타미노가 또 자기가 그 생각이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이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어떤 슬픈 그런 마음 때문에 요것도 갑자기 다단조로 또 바뀌어요. 그랬다가 왜냐하면 이 타미노가 자기가 알고 있던 선과 악이 처음과 이 자라스트로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으면서 다시 다단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오페라를 봤을 때 굉장히 양극단의 모습을 되게 많이 봐요. 일단 제일 중요한 밤, 낮, 그 다음에 선과 악, 여자와 남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간결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타미노가 나중에 이 양극단의 모습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높은 음과 낮은 음표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균형을 또 맞추려고 이 오프닝 구간의 가장 마지막 화음을 가장 낮은 음표를 한 그 옥타브를 다시 이렇게 올려버려가지고요. 이게 암시하는 어떤 빵빠레 같은 그런 다시 내린 마장조로 복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선과 악이 뒤바뀌고 복잡했으나 결국은 이게 원래 조화를 찾으면서 그리고 나서 높은 소리로 올려가지고 계몽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험을 모두 통과해서 왕국의 균형을 찾아주고 강함과 지혜로움을 완성하는 타미노의 처지를 설명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안 들려주시나요? 이게 늘 유튜브가 그 저작권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그 아리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란에 이제 링크 정도는 이제 걸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마수필이 통째로 나와 있는 유튜브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럼요. 유명한 곡들 그러니까 여기 마술피리 하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은 뭐 하나 있겠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밤의 여왕. 밤의 여왕은 제가 좀 이따가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족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또 되게 오랜만에 이거를 선생님이 원래 또 독일에서 밤의 여왕으로 데뷔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음. 네, 그 뭐 F가 나는 부분만 살짝 네. 네, 맛배기로 조금만 들려드릴.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목도 푸른 네, 상태가 네, 아니어서 네. 잘 모르겠어요. 모차르트 그 밤의 여왕 음. 부르는 아마데우스 보신 분이 혹시 음. 있으실까요? 그게 그 왜 여자분들이 되게 고음으로 막 다다다다다다 그 다다다다. 잔소리하는 네.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그렇게 작곡이 됐네요. 음. 다다다다다다 쪼는 걸로. 음. 아무튼 이 시나리오가 모차르트랑 이제 같이 일하던 시나리오 작가이자 바리톤인 요한 임마누엘 시카네더라는 사람이 대본을 이제 작성을 했대요. 작성을 할 때 핀란드 그 설화 기초를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모차르트한테 이거 어떠냐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되게 관심이 있어 했는데 그냥 관심 정도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모차르트를 쫀 거죠. 빨리 이제 완성 좀 해달라. 이제 돈도 쪼달리고 막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의 그 작곡의 능력에 이제 힘입어서 이게 작곡이 마스터피스가 돼야 자기가 이제 좀 살아남으니까 생활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모차르트를 계속 그냥 괴롭혔나 봐요. 해달라고 막. 근데 모차르트가 천재인데 초인은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그 스트레스와 그 막대한 그 작업량과 거의 한 6개월 걸려서 이거는 작곡을 했는데 그 동시에 레퀴엠도 작곡하고 있었고 띠또왕의 자비라고 작곡하고 있었대요. 띠또왕의 자비가 그 보헤미아 왕으로 그 즉위하는 레오폴트 2세의 대관식에 맞춰서 공연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2주 만에 2달 전에 이제 작곡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대관식 바로 2달 전에. 그래서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이제 그 프라하로 가서 마차 안에서 이제 오가는 동안에 이제 막 짬짬이 쓰고 막 가서 거기서 다 완성해서 2주 만에 완성해서 또 돌아와서 또 여기 시카네더 별장에서 또 나머지 그 마술피디 또 작곡하고 레퀴엠도 어느 정도 쓰다가 너무 과로로 그쵸. 36살의 나이에 요절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건강이 악화돼서 또는 뭐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삶은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네네. 기생충이니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질병이 악화돼서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건 그 과로가 확실히 뭐 음식을 잘못 먹었어도 관여를 했겠죠.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여기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밤의 여왕이 가장 꿀 빠는 역 같긴 합니다. 저도 제가 독일에서 네, 이거를 하긴 했으나 어쨌건 두 가지 아리아가 처음 아리아 등장 아리아랑 호통치기 전에 그 호통 치고 나서 부르는 아리아 요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아주 정말 찔끔 나오거든요. 찔끔 맨 끝. 그래서 사실 가장 꿀 빠는 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밤의 여왕이 가장 극고음의 곡을 계속 불러야 되기 때문에 배치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사람의 성악가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제 성악가한테 쉴 시간도 주고 처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아리아 가장 극악의 아리아라고 불리는 그 두 번째 아리아를 배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또 여기서도 또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파게노 아리도 좋은 곡이 되게 많죠. 근데 신기하게도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제일 유명하고 나머지 아리아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기억을 많이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여주인공인 파미나 아리아도 되게 신기한 게 그것도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인데 나머지 확실히 짧고 굵은 밀리는 것 같아요. 밤의 여왕 아리아한테 안 되죠. 그런가 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 곡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중간중간 이게 전체 오페라 스코어를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천재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밤의 여왕 어쨌건 이 안에서 이 판타지 세계 안에서 절대 악이라는 게 꼭 있어야 한다면 그게 바로 밤의 여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빌런인데 굉장히 빌런이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빌런.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짧습니다. 징슈필. 이게 또 독일 오페라들 중에 하나인 징슈필을 담은 곡인데 징슈필은 뭘까요? 슈필 하면 이제 연극, 연기 이런 건데 이제 징도 이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인데 노래가 주로 된 그래서 대사 사이에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오페라처럼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희곡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오페라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독일어 대사로 치는 것들이 많고요. 연극 기반이니까. 맞아요. 빌런이 가장 그렇죠. 빌런이 되게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현재에도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 모든 뭐 연극, 뭐 발레 모든 걸 봐도 사실 뭐 백조의 호수도 백조보다는 흑조가 더 사랑받고 그런 네. 것들이 있듯이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약간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나쁜 역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 인 부분들도 좀 눈에 띄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네네. 봐요. 예를 들어서 모노스타토스라고 하는 이 파미나를 노려서 이렇게 원래는 자라스트로의 부하였는데 이 파미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어떻게든 파미나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여기 이 판타지 세계 안에서 무어인 흑인이죠. 네. 좀 그 굳이 그렇게 흑인 쪽을 나쁘게 보는 그런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네. 시각이라든지 천하게 여기는. 그러니까는 그런 그런 것들도 요소들이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 음. 현대에서는 사실 뭐 굳이 흑인들을 모노스타토스로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것이 이제 싫으니까 또 싫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이트 컨셉으로 이제 백인들을 하니까 또 이제 흑인 가수들이 왜 우리 역할을 왜 뺐냐. 심지어는 까맣게 칠하기도 했죠. 네네네. 근데 요즘 시대에 백인이 까맣게 칠하면 또 이제 이것도 또 네.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가 언제까지나 말이 많이 나올 거는 계속 끊임없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렇게 좀 빌런을 한다든지 어쨌건 모노스타토스도 빌런 중에 하나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음. 근데 뭐 시대를 생각해 보면 18세기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흑인 인종별로 목소리에 특색이 있긴 한데 이게 좀 흑인 분들은 가진 목소리 자체가 되게 비단결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모노스타토스 목소리가 그닥 어울리진 않아요. 이 비단결 목소리라기보다는 약간 좀 더 간드러지고 이렇게 좀 못된 목소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좀 이거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화이트워싱? 이게 맞는 말인가? 어쨌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적어도 독일은 굉장히 다양한 연출을 시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죠. 여기에 그 오시리스가 나오죠. 오시리스에 대해서 이집트의 신이라는 것도 오시리스랑 이지스 두가 나오는데요. 이게 자라스트로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어떤 연결 장치들이 판타지 세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인형극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바뀌어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또 되게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되게 괜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이들 오페라로 굉장히 많이 각색해서 나가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약간 그 이집트 신화나 뭐 오시리스 삶과 죽음의 그런 경계에 있는 그런 신들 그런 것들이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들랑 이제 맥락이랑 보통 기독교 질서에 이제 반하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프리메이슨의 사상이랑 이제 많이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향이 아무래도 그 물이 그냥 진하게 물든 그런 극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 오스트리아 왕실이랑 모차르트는 그렇게 대적 관계에 있지 않았다. 굉장히 왕실에 호의적이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메이슨이면서 동시에 인간 관계를 위해서 가입이 되었을 뿐이지 맞습니다. 그게 아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영향은 확실히 받긴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천재니까 또 약간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해석을 하다 보면 악보를 보고 있다 보면 진짜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장 그 밤의 여왕을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가 있으셨을까요? 김민주요. 바로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우 선생님 센스쟁이 인정.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밤의 여왕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아유 감사합니다. 한 발 늦었어요. 아니 한 발 늦었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에다모저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에다모저라는 옛날 분이긴 한데 에다모저라는 성악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말씀을 드리면 조수미님. 소프라노 조수미님이 일단 캬란하고 같이 협연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 조수미님의 목소리도 굉장히 아름답고 진짜 테크닉으로 완벽한 밤의 여왕을 느끼실 수 있다면 에다모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틱한 목소리로 그냥 진짜 이만한 소리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되지. 진짜 사람 만나. 마녀미트니 한 소절이요. 네, 잠깐만요. 소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목도 안 풀고 하다 보니까 네, 나긴 낫네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부른 거라서요. 아유, 네, 안 들어오셔서 진짜 오랜만에 부른 거라서 저도 같이요. 생각보다 쉬운 노래고요. 성량이 괜찮았나요? 네, 저도 진짜 마이크에 대고 밤의 여왕을 불러본 게 정말 다시요. 돌려보세요. 여기 진짜 별게 없어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야 돼요. 맞아요. 성악가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이게 사실 밤의 여왕이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액팅도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꿀 빠는 배역이라는 게 그냥 한 번 딱 잡아가지고 그냥 꽉 내지르고 또 너무 제가 또 노래를 할 때 너무 입을 크게 벌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되게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걸 또 너무 가까이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니까 제 목젖까지 다 보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악가는 원래 입을 잘 벌려야 돼요. 너무 사실 여러분 진짜 많이 부끄럽습니다. 진짜 안녕. 많이 부끄러운데 네 아무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민망하네요. 아무튼 밤의 여왕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오페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되게 쉽다고 생각하기에는 또 되게 쉽고 어렵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리메이슨 얘기 나오고 그 안에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지 않는가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알고 보시면 이제 오페라를 다시 만약에 접하게 되실 때는 굉장히 또 새로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시련들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선이 이제 이기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결국은 뭐 선은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긴 합니다.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요즘은 되게 빌런이 우세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또 밤의 여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의 여왕이 너무 불쌍해요. 미망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타미노가 결국은 밤의 여왕 심지어 밤의 여왕이 준 마술피리 가지고 밤의 여왕을 무찌르고 결국은 왕국이 잘 되었다. 끝이 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슬픈 얘기 같긴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오페라 감상하실 때 침선하는 가이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 영상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2회차. 네, 2회차 프리뷰. 네, 저희가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실 처음에는 그냥 파퓰러한 걸로 축축하게 됐어요. 사랑의 묘약은 또 워낙 또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게 또 로맨틱 코미디의 또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랄라랄라랄. 그렇죠. 이게 또 이 마술피리는 솔직히 밤의 여왕이 주였다면 또 이거는 또 이 남녀 사이에 또 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을 담은 거라서 사랑의 묘약도 저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너무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한 4개월 만에 뵌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지금 채널이
제 채널도 그렇지만 이 김민주 선생님 소프라노 김민주 채널에서도 동시 송출되고 있는 거라서 예, 거기에 이제 옛날 우리 영상 그 초반에 저희 선생님이랑 처음에 이제 리뷰했었을 때 팬텀 싱어 네. 그 이후로 선생님이 꾸준히 이제 그 옛날 독일에서 했었던 그 자료 보따리들을 풀어서 네. 업로드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김민주 선생님의 그 짱짱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영상으로 많이 올리셨거든요. 감상도 해주시고 예, 그쪽에서 이제 같이 거기서 예, 들으셔도 됩니다. 많이 그 채널도 많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들으시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많이 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나 댓글 환영합니다. 예, 예.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그 할 시에는 여러분이 예, 옳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예, 여러분 아무튼 그럼 지루한 블루 먼데이지만 예, 덜 지루하셨나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바랍니다. 예, 뵙겠습니다. 사랑의 묘약을 들고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저희 또 많은 응원해 주시면 그 응원이 많은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 바이바이.